오늘 제가 소개할 자기소개서는 이 책입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그는 말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안녕하세요. 저는 전 세계 최고 경영자 또는 총수님들, 정말 많은 기업의 리더들을 100명 이상 코칭하고 있는 정태희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서 코칭을 하는 대표들의 쪽집게 가외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리더 생활을 거의 30년이 돼가는데요.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물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독서를 일상화하는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했고, 그런 캠페인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제가 이 책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좀 잘 성공적으로 되셨으면 좋겠고, 책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의 저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피난처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 책 읽는 습관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피난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한테 가장 위로는 사람도 또 여러 가지의 경험도 아니라 저 혼자만에 있는 시간에 그 작가와의 그 조회를 할 수 있는 그 책을 읽는 그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개할 자기소개서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총 4번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해석이 다르거든요. 어렸을 때는 독후감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 꿈을 크게 잡고 절대 포기하지 말 것.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읽었을 때는 인생에서는 이 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읽었을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이러한 커리어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굴곡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시절 읽었을 때는 하나를 집중해서 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만큼 나 자신과의 대화를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4번째 읽었었던 것은 최근에 이제 어머님에 이어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누구에게나 생애의 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철저하게 혼자가 됐죠. 물론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지인과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여정 속에 혼자가 됐을 때 진짜 처음 생각나는 책이 바로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 기법을 정말 잘 가르쳐주는 최고의 고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매에 따라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따라서 나에게 다가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고전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저는 엄하셨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버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초중학교 때 무조건 고전을 그냥 달달 외워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읽히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시절에 읽으라고 하셨을 때는 뭔가 용기를 가지고 끈기를 가져서 꿈을 가져라. 그래서 그래, 나는 인생에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요. 너무 짧은 단편이라 뭐 꿈이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고 읽었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잊혀져 갔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혼자 있을 때 문득 그 책의 주인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의 주인공이 진짜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래서 이 책을 2번째 읽었을 때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살면서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라는 생각 속에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위로가 됐었어요. 저는 이 책은 고전의 대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 줄 한 줄 버리지 못하는 이 문장 하나가 저한테는 진짜 너무 주옥 같은 그러한 멘토링을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인턴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책을 또 읽었었어요. 그리고 많은 또 위로가 됐는데 저한테 맡겨진 업무가 거의 없었어요. 그 시절에 뭐 계약직이다 보니까 제 존재감도 없었고 또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죠. 뭐 자존심이 그냥 뭐 완전히 뚝뚝 떨어졌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모두 다 퇴근하고 저 혼자 남아서 정리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큰 대회의실에 이 서재가 있더라고요. 근데 서재 안에 이 책들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꽂아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 서재를 내가 정리하고 가야겠다.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차곡차곡 일렬 정대를 해서 또 이 서류에다 라벨을 붙이고 그리고 퇴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새벽 2시쯤 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임원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어떤 그 직원분들이 나와서 저를 찾더라고요. 어제 내가 뭘 잘못 만졌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잘못 들은 걸로 착각했고 그 순간 그때까지는 제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했거든요. 근데 임원회의에서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7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대로 있었던 이 서재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니까 막 옆에 있던 임원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웃지도 않은 임원들이 활짝 웃으면서 막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일주일 뒤에 정규직이 됐죠. 정말 처절하게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저는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먼저 찾아서 해야겠구나. 저에게는 그 사건이 아주 작고 사소한 사건이었지만 이 저 자체가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사랑, 두 번째는 인정. 제가 인정받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웃고 저한테 잘해줬지만 내가 여기 이 회사에서 무엇을 기여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정말 나의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게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계속 동굴로 들어갔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다라는 건 맞아요. 사실 칭찬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고. 근데 이 한 끗 차이가 뭐냐면 그것을 누군가가 부탁해서 했다면 제가 인정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아서 하니까 사람들은 두 배, 세 배 감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 책에서 사실 영감을 얻은 건데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망망대해 진짜 이 노인이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서 정말 이 계속 고뇌의 숲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데요.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갖고 있는 물건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자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에 사장님 안에 그 서재를 바라봤던 그 순간 이 은연중에 제 머릿속에 그렇게 읽었던 책 속에 제 뇌에 그렇게 각인이 되고 훈련이 돼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근육들이 저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는 어릴 때 너무 많은 책을 읽었고 그런 책 속에 만나보지 못한 주인공들이 어쩌면 저의 삶에서 굉장히 그 좋은 저의 멘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주인공도 그렇지만 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 남이 하지 않은 무언가를 찾아내고 내가 갖지 않은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승승장구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했던 시절보다 일을 했던 시절이 더 인정의 속도가 빨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2번씩 승진이 되기도 했고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연봉 제안을 너무 많이 받았죠. 임원들에게 매우 예쁨 받는 리더였기 때문에 막상 제가 이 팀을 모아서 뭘 해보려고 하면 제가 잘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리더가 된 다음부터 이 뒤를 돌아보니까 구성원들이 저를 따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는 행위는 잘했는데
상대의 입장에서 저를 바라보는 저의 존재는 사실 굉장히 미비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일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은 왜 나만큼 일을 안 하지? 아,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늘 했죠. 진짜 이기는 사람은 함께 그 고지에 오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진정한 승리를 저는 몰랐던 거죠. 시간이 갈수록 제가 혼자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장을 했는데 관계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최악의 리더였어요. 그 사람들이 항상 그 명예와 성공에 미친 또라이? 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른이 어른을 가르치는 게 많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제 방식이 옳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었죠. 그 리더십 상을 시상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전 세계에 이제 한 450명 리더가 있었는데 저는 그중에 1등을 할 줄 알고 회장님께 상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부푼 꿈을 안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 컨퍼런스가 있기 전날에 이제 다면평가 등급이 나왔는데 450등 중에 제가 425등을 한 거예요. 네, 정말 그때 그 순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직서를 썼죠. 저를 배신한 모든 직원들이 떠올랐고 모두가 저를 질투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너무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부르르 떨렸고요. 진짜 처음으로 망치로 얻어맞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순간부터 어떠한 성과를 위해 달려왔던 제 패턴이 관계를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이 이제 됐고, 사실 이 퇴사를 생각하고 리더랑 면담을 신청을 했는데 리더가 퇴사가 아니라 코칭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코칭을 받으면서 지금 오늘날 한 100여 명의 CEO들을 살리는 그 비법들이 저희 실패 사례가 이렇게 중요한 요리의 레시피가 될 줄은 몰랐고, 코칭을 받고 고군분투하면서 바뀌어갔던 저의 모습이 어쩌면 제 지금의 모습을 만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이후 뭔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법, 이 팀에게 일을 주는 게 아니라 팀의 상황을 살피게 됐고요. 구성원에게 제 마음을 알리는 게 아니라 구성원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책도 참 읽으면서 이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근육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저는 남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저를 바라보게 되는 이 시작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저를 바라보게 되는 시작은 사실 책에서 시작이 저는 진짜 됐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읽고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결국 사람이구나. 뭐 그런 답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 잘하는 리더와 사람을 잘 다루는 리더는 절대 상관관계는 있지만 일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치가 선수로 뛰는 경우는 한 번도 없잖아요. 아주 예전에는 뭐 경기도 뛰는 그런 플레이 코치도 있었지만요. 요즘은 전혀 없죠. 요즘 시대의 좋은 리더는 선수가 이기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리더예요. 결국은 내 방이 열려 있어 언제든지 와 라는 리더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듣기 좋지만 사실 현실을 모르는 리더겠죠. 문을 박차고 리더가 구성원에게 달려가야겠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먼저 달려가서 점검해주고 또 실천해주는 그러한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장이 큰 항공모함의 선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항공모함이 잘 목적지까지 가려면 중요한 건 그 배 안에 있는 조리사부터 뭐 엔진을 담당하는 사람부터 이 각자 이 크루들이 신명나게 그 목적지까지 이탈하지 않고 재미있게 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인재 관리를 하라고 안 하고요. 경험 관리를 하시라고 사장님들께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라는 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진정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HR은 휴먼 리소스가 아니라 휴먼 리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활용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다르게 쓰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리더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단어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HR을 다른 회사들은 Human Relations 또는 People Care Team 뭐 이런 식으로 요즘 트렌드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명함을 보는데 제 명함에 Human Resource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니까 사람을 자원으로 보네? 책을 읽는 게 유튜브랑 다른 게 뭐냐면요. 유튜브나 드라마는 감독이나 또는 촬영 기사의 관점에 따라 줌인, 줌아웃, 그리고 주인공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 배경들을 설정해서 이 시청자로 하여금 자신이 설정한 걸 보게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내용들을 계속 스페이스 아웃하고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을 때 항상 좋은 점은 상상의 나를 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에 멈춰져 있어요. 그 단어를 작가가 왜 썼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람을 존중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작업들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한 끗 차이는 전 너무 추앙해요. 한 끗 차이. 너무 좋은데. 한 끗 차이로 전 연봉의 숫자가 바뀐다고 생각하고 그 한 끗 차이로 관계가 달라진다라고 진짜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저는 진짜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되게 빠르게 읽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정독해서 반드시 다 읽어야 돼. 이런 세상이 만드는 원칙이 아니라 안 읽힐 때는 멈추기도 하고 또 다른 책을 시작하고 또 다시 꺼내서 읽고 이렇게 읽습니다. 정말 책에 있어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많이 읽는데요. 자기계발서도 읽고 또 인문학 도서도 많이 읽고요. 고전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정말 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이 책을 읽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궁금한 걸 유튜브나 영상 같은 거 또 이렇게 AI 그런 GPT나 이런 걸로 해결하는 사람과 책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줄 한 줄의 그 글을 읽을 때 그 상상의 나래가 펴지는 제 뇌가 켜지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사실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 노인이 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해밍웨이도 노인과 바다를 집필할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해밍웨이 작가가 정말 대단한 문호이고 대단한 작가이지만 그 당시 해밍웨이는 무기여 자릿거라로 큰 명성을 얻은 뒤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뭐 이러한 또 책으로 이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지진부진했었죠. 몇 달 동안 글을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 찍고 또 쓰던 걸 던지고 술 마시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도 바닥이었을 때 이제 나는 끝났어. 정말 써지지 않아. 라면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고 나서 쓴 책이 바로 노인과 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련과 아픔과 이 상실 속에서 써내려 갔는지가 느껴지는 책이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기에 처한 저에게도 그래서 와닿았던 게 아닐까. 한 줄 한 줄 정말 버릴 문장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정말이에요. 이게 그 여운을 더욱 짙게 잘 간직하고 싶어서 저는 한글로도 읽었지만 원서로도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던 그런 생각이
낫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제 스스로에게 힘들 때마다 곱씹는 가장 명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지금도 생각나요.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이 문장을 제 일기장에도 써놓고 다녔어요.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그는 말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destroy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제 삶도 그러고 제 생명도 그러고 제가 내일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이 청새치를 맞이한 것은 운일 수도 있지만 상어떼가 나타났다라는 건 어떻게 노인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지 디스트로이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왜 해밍웨이가 defeat라는 말을 썼을까? 이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 그리고 나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노인이 이 정말 외로운 여정 속의 바다의 항해 중에 스스로가 자신과 대화하면서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깨우치고 알아가는 그러한 대화를 해내거든요. 정말 진정한 나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른들은 한 번쯤 하지 않을까요? 요즘 저는 굉장히 어른다운 어른 그리고 생각을 깊이 아주 깊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돌아갈수록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요. 리더는 바쁠 때일수록 많은 실수를 하거든요. 제가 최악의 리더였을 때에는 정말 최악의 경청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이 앞에서 얘기하면 제가 뭘 얘기할지를 생각하는 사람? 남이 이야기를 하면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내가 할 얘기에 내 의도를 어떻게 하면 설득시킬까? 그러니까 저는 저의 모든 습관들이 굉장히 사람 중심으로 제 뇌를 바꾸다 보니까 모든 행위가 습관으로 정착이 되면서 바뀐 것 같거든요. 저는 가장 좋은 선물이 책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읽은 책 중에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었다거나 최근에 너무 좋은 책이야 한번 같이 읽고 이야기해보자 하면 그것만큼 엄청난 좋은 수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 선물을 받으면 왜 설레냐면요. 이 나의 세계가 넓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결국은 제가 아는 세계는 제 경험과 제가 읽은 책의 그런 세계까지가 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소개한 책을 읽다 보면 그만큼 내 세계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공유하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그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후배들이나 지인들이 잘 나갈 땐 전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힘들면은 연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존재감이 있구나라고 해서 너무 흡족하고 기뻐요. 저는 제 후배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무 제 해석을 주지 않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려고요. 스스로 기뻐할 줄 알고 스스로 힘들고 아픈 것도 좀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리더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잘 죽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바뀐 계기가 됐어요. 제가 최고의 고성과자의 최악의 리더가 아니었다면 지금 100명이 넘는 CEO들을 코칭을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마라도나는 최고의 선수였지만 최고의 코치 감독은 아니었잖아요. 반면 선수 시절에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지금 최고의 코치나 감독이 된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으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인데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성과 관리를 하라니까 성과 관리했고, 평가하라니까 평가했고, 피드백하라니까 피드백했는데 그 단어 자체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고, 저의 소재거리는 제가 가진 모든 재료를 다 썼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드라마나 영화 이외에 제가 만나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선택을 하기엔 너무나도 그 소재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책밖에는 해결책이 없었고, 책에서 이제 많은 영감들이 일어나면서 저의 단어 선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읽었던 책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과 바다, 두 번째는 위대한 개츠비예요.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내면 갈등을 잘 묘사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많은 오해와 갈등과 정치와 시기와 이 인간의 이 군상과 이 삶의 방식이 다 담겨져 있었어요. 어릴 때는 진짜 이게 무슨 책이지? 라고 기억도 나지 않지만 이상하게 그 책이 생각이 났고, 다시 이 책을 읽었을 때에는 아 진짜 이 앞만 보고 달리는, 또는 돈과 명예를 향해 달려갔던 제 시기에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답을 얻게 된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과 바다였어요. 사실 진짜 울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었나 봐요. 리더로서 주인공 산티아고가 저라는 생각이 드니까 문장이 읽혀지지가 않고 그냥 엉엉 울게 됐었어요. 그 시절, 그러니까 성과가 좋았는데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게 해석이 안 됐어요. 어른이 어른아이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일만 잘하면 상장을 줬거든요. 그리고 상을 받아왔고 월급도 오르고 직급도 올라갔는데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절 아무도 내 편이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어쩌면 내가 이 리더십, 인사 이러한 일들이 나한테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죠.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상사는 계속 너무 잘하고 있대요. 다만 아랫사람들을 돌아보고 관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서서히 훈련을 받고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 행위가 바뀌진 않더라고요. 결국은 습관의 문제라고 제 코치가 얘기를 해주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행동 반경을 바라보게 되기 시작을 했죠. 제가 바뀌는 행위에 집중을 하니까 바뀌지 않다가 바뀌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서서히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산티아고가 바다에 나가서 청새치를 잡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부터는 거기에 올인할 수 있었잖아요. 회사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리더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리더의 사고와 경험이 결국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더가 구성원의 긍정 경험이 고객의 긍정 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 리더들은 끝내주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매출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이래라 저래라 지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이나 구성원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점에서 리더가 더 자신을 믿어준다면 구성원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비전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도전치에 잘 집중할 수 있는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해내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과 관리는 목표에 대해서 기대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모니터하고, 개선치가 얼마나 메꾸어졌는지를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성장이라는 명목하에 구성원들도 승진을 시키거나 이탈을 시키면서 재배치를 하죠. 평가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라는 사이클이 어쩌면 성과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 관리라는 것은 구성원에게 있어서 그 목적지가 평가가 아니라
결국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원이 리더와 함께 목적지를 정하는 거는 비슷하죠. 하지만 그 목적지를 누가 정하느냐. 구성원이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 그러면서 같이 정하다 보면 혼자 외롭고 힘들잖아요. 헬스클럽에서 코치가 3세트 마지막에 한 번 더 라고 얘기할 때 저 정말 죽고 싶거든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웃어주시더라고요. 하고 나면 그 개운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즘 리더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진짜 최고의 리더를 양성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만든 게 리박스 컨설팅이거든요. 이름 그대로 박스는 자신과 회사와 철학이에요. 그 박스는 가장 커야 돼요. 하지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보고 리띵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재활용하고 리툴, 그래서 재정렬하는 리얼라인, 그리고 리박스 이렇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든 계기가 뭐가 있었냐면 HR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람을 자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알 때 성과 관리가 경험 관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원어원이라는 걸 하는 행위가 아니라 원어원을 하는 상대 구성원의 마음값에 뭘 기대하는가를 생각하고 원어원을 하는 리더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원어원을 하는 행위로 보는 리더는 얼마나 성과를 이뤄냈는지에 이야기해 주려는 준비를 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라고 헤아리고 들어가는 리더는 구성원의 마음의 입장에서 원어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드백을 준다라는 것보다는 피드포워드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성과를 평가한다 하지만 조금 더 구성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성과에 대해 리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게 중요하죠. 작은 저맥락적 단어가 왜 다를까요? 그것은 내 구성원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경험 관리라는 것은 피드백을 주는 행위보다 그동안의 구성원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게 구성원이 받아들일 때 그것을 성장이라고 받아들이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동안의 관계에 대한 계좌가 없었다면 공격으로 받아들일 텐데 구성원과 리더와의 감정 계좌가 굉장히 풍만하면 아픈 여러 가지 직구가 성장에 어떠한 피드백으로 다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성과 관리와 경험 관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를 만났을 때 비전이 있는가를 물어봐요. 근데 비전을 제대로 정의 내린 사장님을 저는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비전이란 단어를 제가 책을 읽고 저 스스로에 대한 삶의 반경 속에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비전은 데드라인이 있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드라인이 없으면 남의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임원들은 전략은 화려한 숫자나 그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멋진 보고서 안에 있는 재무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리더십 전문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략은 가장 중요한 동일한 사안을 구성원에게 동기부여하는 계획이 전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가 나오겠죠?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가를 또 얘기해야겠죠? 이렇게 저는 제가 사용하는 단어조차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습관이 책을 읽으면서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책 선물을 많이 주고 또 받아왔어요. 생일이라고 누가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고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고마워. 그런데 혹시 다음에는 네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이나 또는 네 인생 책을 나에게 선물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책을 선물 받으면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고전이 있는데 펄벅의 대지를 읽으면서 제가 정말 이 살아있음에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어른들이 살아있는 걸 감사해야 하면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전을 읽으면요 진짜 감사함이 막 그 떨림이 와요. 이 작은 농장에서 가족끼리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이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그 농장도 제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 열정, 용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겸손함,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어른다워지려면요, 직접 체험이 되지 않는 이상 책으로서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 처음에 마놀린이라는 소년이 나옵니다. 스스로가 원하는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 속에 마지막 전날까지 우정을 가지고 있는 마놀린이 하는 행동, 그리고 망망대해에 외로울 때 나의 주변에 있었던 소년이 정말 소중한 친구였구나라는 걸 바다 여정 속에서 떠올리면서 상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 정말 소중한 것들은 지나가고 나서 깨닫게 되는구나. 언제 돌아오는지 매일매일 노인의 집을 가보는 마놀린의 모습, 그리고 노인이 지쳐서 쿨쿨 잘 때 마놀린은 너무 기뻐서 아침에 커피를 준비해서 가져가는 모습. 이게 결국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이 행복이 아닐까. 저는 내가 성공하진 않았어도 성공한 사람 너무 많이 봤고 성공한 사람들 가까이서 일을 했던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 저도 제 삶의 여정을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떠나고 싶고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끈을 느슨하게 내려놓을지언정 손에 잡은 끈은 놓지 않은 걸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엉망진창이 돼서 80일 이상을 기다리는 여정이 나오잖아요. 결국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얻겠다라는 건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내 의지와 맞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건 나에게 달렸다라는 거에 대해 내가 나를 포기하면 누가 나를 믿어줄까, 이러한 쪽에 생각의 계기가 됐던, 청새치를 잡을 때 이 손가락이 잘라질 정도의 고통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작은 어떠한 성공일지언정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값은 있지 않을까? 그 값을 치르는 건 굉장히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잘 증명해 주는 게 이 책에서의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상어떼들이 드글드글한 청새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올라가야 됐고 더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어쩌면 노인이 청새치를 잡는 이유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80일이 걸리던 100일이 걸리던 내가 나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거를 얻어내야겠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올라가고 또 좌절돼도 또 참고 그 유리천장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가. 기쁨도 있었죠. 노인이 청새치를 잡을 때 그 희열과 순간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 너무 잘 알죠. 스타 옵션을 받고 승진을 하고 엄청난 연봉 제한을 받고 이러면 청새치 3배? 4배의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그 상어떼가 제 인생의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저는 그게 저의 청새치였던 것 같아요. 막연한 성공과 명예, 그리고 돈, 인정욕구. 사람마다의 안식처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나서 잠깐의 이 퍼징 타임이 있어요. 커렌시아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안식처? 그게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내 뇌 주파와 모든 몸이 평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산티아고는 평원에서의 사자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굉장히 평온한 자신만의 커렌시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삶을 살아갈 때는 자신만의 안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나의 꿈을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들, 나를 지지해주는 나의 친구, 그리고 내가 그 꿈을 이뤘을 때의 고난과 역경, 그 사이에 안식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자의 꿈이 안식의 심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치적인 지향점을 잘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결과지향적인 거에 나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막연한 목표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보단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방향을 모르는데 달려야만 하는 느낌 있잖아요. 멈춰도 되는 걸 몰랐죠.
그런데 저는 저의 사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고마워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엄청난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를 시작했고 봉사를 시작하고 저의 안식처는 나눔이에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리더가 인재를 영원히 같이 함께 갈 수 없어요. 나랑 함께 가면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게 불가능하잖아요. 마눌린에게 같이 나랑 가자 라고 했으면 마눌린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마눌린한테 필요한 게 뭔지 노이는 안 거죠. 마눌린을 위한다면 놓아줬어야 되고 나를 위한다면 데려가는 게 맞죠. 인재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말이 있어요.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제가 진짜 들으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리고 예외 없이 맞아 떨어집니다. 잡고 싶죠. 그와 그녀의 미래와 또 성장과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걸 놓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이는 다시 출항했을 것 같아요. 다시 출항했지만 청새치를 향하여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경험을 했고 상어 때도 만났고 삶이라는 게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될 테고. 그래서 80일보단 40일? 청새치보단 더 작은 물고기를 향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잘 죽고 싶습니다. 뭔가 가치를 만들어 놓고 죽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고 죽는다는 건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작품 같아요. 해밍웨이가 마지막에 사자들을 보러 떠났고 자살을 했지만 해밍웨이가 진짜 엄청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고 죽는다라는 거 알았으면 그런 마지막 결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해밍웨이가 마지막 준 선물은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여운을 저한테 줬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